물가가 자연스레 잡힐 리 있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옷은 젖는 겁니다. 이러다가 미국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과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강한 경기 침체 오는가, 경제 위기 오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공포감을 느끼고 주식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해 가면서 정말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됐었던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통상 피벗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벗은 뭘까요? 방향을 전환한다 하는 게 피벗이죠. 아마 농구하실 때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쪽 발은 고정하고 한쪽 다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안 뺏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걸 피벗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다가 그 방향에서 탈피하고 이제 고금리가 아닌 중립금리, 저금리를 향해 점차 방향을 전환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7월 FOMC 회의였던가요?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던졌던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The time is coming back to dial back. 그 시간은 돌아오고 있다. 어떤 시간? 다이얼백 하는 시간을 우리는 찾아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정말 무지막지하게 높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죠. 이제 0.5%의 미국 기준금리에서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였다면 이제 다시 5.5%에서 0.5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대략 3.5%를 향해 점차 다이얼백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까요? 5.5%의 기준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다. 사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를 놓쳐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토끼와 경기라는 토끼를 같이 잡을 수가 없어요.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돼야 돼요. 고용이 다소 둔화돼야 돼요. 소비자들의 소비가 다소 둔화돼야 돼요. 그래야만 총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가 안정화되죠. 그럼 물가 안정 목표를 이뤘다면, 한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 그 다음 토끼를 잡아서 달려가는 다음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에서 이제 다소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미국 연준은 목표하는 금리가 어디 수준일까요? 5.5%라는 이 높은 금리는 미국 경제를 너무 제약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실업률을 올리는, 미국 경기를 꺼트리는 그런 5.5%의 제약적인 금리니까 어떤 수준의 적정금리, 중립금리를 향해 내려오는 걸까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금리는 아마도 한 3.5% 수준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대부분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PCE 근원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2%대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목표하는 물가 어느 정도 왔구나 라는 것을 판단케 도와주고, 그러면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5.5%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것이지 2%를 밑도는 1.5%, 1%, 0% 혹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것이 뭡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는 너무 제약적이니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면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경기 부양하자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미국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 과도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경제 국면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여러분 그래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23년에도 3, 4분기 정말 폭발적인 고성장,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24년 1분기도 성장률이 1.4%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는 것 같았지만 또 2분기 성장률은 2.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속보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에 아틀란타 연은이 있어요. 아틀란타 연은은 그 해당 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데 아틀란타 연은이 24년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9%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한 해 미국 경제는 2분기도 약 2.8%, 3분기도 2.8%,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견조한 성장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정 지어놓고 본다면 아마도 24년 8월 5일 그 역사적인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던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확신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따른 공포감이다. 미국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과도한 공포, 과잉 공포 때문에 주가가 조정된 것이었고 과잉 공포 맞았구나. 다시 그 다음 날 발표되는 여러 고용 지표, 여러 제조업 지표, 여러 도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과도한 경기 침체 오는 상황은 아니네 하면서 다시 주가의 반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그 공포감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경기가 전혀 침체되는 현상 없이 물가가 자연스레 잡힐 리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물고기 잡으러 물속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옷은 젖는 겁니다. 다만 물속에 빠져 죽을 만큼 물고기 잡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으면 어떤 물결이 제 위에까지 첨벙첨벙하면서 다소 젖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계획된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좀 젖을 수 있겠지? 알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도한 경기 침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뭘까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있으면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흐름,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해요. 소폭 밑돌면 소프트 랜딩, 마일드한 경기 침체고요. 많이 밑돈다, 그럼 하드 랜딩, 과도한 경기 침체겠죠. 근데 그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서 미국 경제가 만약에 역성장한다,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면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어떤 면면을 보아도 정말 미국이 강하게 경제 위기 온다, 경기 침체 강하게 온다 라는 사인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 고용시장 괜찮을까요? 8월 5일 날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깜짝 놀라고 공포감을 가졌었던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실업률이에요. 왜냐하면 8월 5일 월요일 바로 전주 금요일 저녁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어요. 원래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정도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전월 실업률이 4.1%였는데 그 다음 발표된 최근 실업률이 4.3%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진 법칙이 있죠. 샴의 법칙. 이 샴이라는 페드 출신의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 중에 월별로 실업률이 있거든요. 그럼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있을 겁니다. 그 실업률과 비교해서 최근 실업률이 대략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실업률이 1년 전에 실업률이 3.5%가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 실업률은 4.3%니까 당연히 실업률 격차가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거 경기 침체 신호 아닌가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무너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 학자의 진단일 뿐이지 정말 이게 경기 침체 신호로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해석일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업률 지표가 만약에 1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이 6%예요. 근데 그마저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근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6%에서 6.6%로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이것은 강한 경기 침체의 신호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6%대가 아니라 5%대가 아니라 4%대 초반입니다. 이제 4%를 초과했습니다. 실업률이 정말 완전 고용이라고 해석할 만큼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실업률에 해당되는 것이지,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보세요. 실업률 지표 10%를 초과했습니다. 다소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긴장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 상황에 놓였다라고 판단하긴 이릅니다. 미국 실업률을 가지고 5%가 안 되는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다. 미국 고용으로서는 굉장히 탄탄한 고용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물건 보이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방면으로 봐야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 면만 보고 이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던지세요. 기준금리를 실제 9월에 인하하면 그러면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경제 엄청난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하 대대적으로 할 때마다 강한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정말 선순환이 깨졌죠. 엄청나게 금리를 인하합니다. 맞네? 강한 경기 침체일 때 금리 인하 있었네? 또 들어가 볼게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마찬가지,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를 맞이하죠. 금리도 제로금리까지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맞네. 거봐, 금리 인하할 때마다 미국은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야 라고 여러분 단정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해서 경기 침체 온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 겁니다. 선후행 관계가 다르잖아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한 것이었고,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금리를 역시 대대적으로 인하해서 뭐 한 겁니까?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한 거예요. 왜?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져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여러분? 소비하고 싶어져요.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은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죠? 경제가 선순환하는 겁니다. 선순환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죠. 선후행 관계가 바뀐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할 때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 올 때 경기 부양적 목표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25년 이 피벗의 시대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그 다음 숙제하자. 천천히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자. 금리 정상화의 경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경제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은 매우 후행적이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미 5.5% 제약적인 금리의 영향을 한동안 받다가 25년 1분기 정도까지는 한동안 받다가 그리고 25년 1분기 이후에나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제 중립금리를 향해 뉴트럴, 중립금리를 향해 세계 각국은 금리를 점차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의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미국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견하고 계시죠? 근데 유로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캐나다, 미국보다 먼저 2차례 금리 인하했습니다. 영국,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스위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스웨덴,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이 기축통화국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금리 정상화예요. 일본은 금리 왜 인상합니까? 일본도 정상화 목표를 향해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적 금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상적 금리를 향해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도 유일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통화정책의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되짚어보고 적정한 시점에는 금리를 또 인상함으로써 정상적인 금리,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0.5%의 기준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상하고 세계 주요국들은 그 주요국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금리,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점차 인하해 나가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금리 인상 목표를 이행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못할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지대한 특징은 그동안 일본의 엔화가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오히려 빌려다가 미국에 저축하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하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22년, 3년, 4년 상반기 동안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 이제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다시 돌아올 때가 되겠구나.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을 수 있겠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피벗의 시대에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흔들 만한 중요한 대주제는 엔캐리 청산 절차일 것이고 결국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실현될 것인가, 실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날 것인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